안녕하세요. 예, 김기용입니다. 자, 오늘 자료 보시죠. 예. 자료가 좀 많죠? 많은데요. 어, 주로 법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그 행정법은요, 17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예. 감정평가사는 한 6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 건 한 3년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올해는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학원을 이쪽으로 옮기게 됐죠. 옮겨서 이제 첫 강의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왜 갔느냐? 예, 예. 원래는 여기 이제 학원이 없죠. 감정평가사에 대한 학원이 없는데, 이제, 이제, 런칭을 할 겁니다. 예, 7월부터 1월 1차 시험, 그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2차 시험을 그 스터디까지 다 런칭을 하도록 이제 이제 스케줄이 다 짜여져 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온 건 아니고요. 예, 이미 다 이제 학원이 다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와서 하는 건 사실 뭐 저 혼자 와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저 혼자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외롭지만은 않다는 거. 그리고 제 그 질문 전용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질문 있으시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원래 시험이 좀 1차 시험이 좀 쉬웠던지 카카오톡에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미 뭐처럼 질문하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먼저 이 강의를 하게 된 목적이 뭐냐면 이 강의를 하게 된 목적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본 강의부터 들어가실 텐데 기본 강의 뭐 행정법부터 들어가실 텐데요. 과연 그냥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 대한 거를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뭔가 이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강의가 없을까라고 해서 이 강의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면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강의를 들으셨을 때 좀 불편함이 덜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시험 범위가 어떤 게 시험 범위이고 또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이제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기본 개념 강의를 안 듣고 사실 제가 감정평가사에서 기본 개념 특강은 원래가 처음입니다. 원래가 처음이에요. 원래는 다른 시험에서는 했었는데 원래는 처음으로 이제 기본 개념 특강을 제가 마련하게 된 겁니다. 원래 그 다른 시험에서는 몇천 명씩 듣습니다. 1년에. 평균 2천 명 정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예. 들어보시고 또 기본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도 또 뭐 좀 약하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이건 아마 무료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선 강의 목적은 그렇고요. 시험 범위를 한번 보시죠. 법령을 3개 나눠 드렸어요. 그렇죠? 자료가 오늘 좀 많습니다. 법을 이렇게 3가지 나눠 드렸는데 법입니다. 그렇죠?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이 그 시험 계획 공고를 보시면 저희 시험 범위는 이 3가지예요. 이 3법입니다. 이 3법만 외우면 되는 겁니까? 예, 이 3법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3법이 먼저 왜 이 3법이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왔는가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3법 간의 관계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관계를 설명해 드리고 그럼 과연 이 3법을 알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커리큘럼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과목 이름을 이제 법규라고 하는데요. 이 3가지 법을 말합니다. 3가지 법을 말하는데 그럼 이 3가지 법만 배우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3법은 행정법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법.
여러분들 그 법제처, 법을 찾아보는 것은 법제처 홈페이지입니다. 법제처. 아니면 여러분들 그 핸드폰 있으시죠? 거기 핸드폰 보시면 국가법령정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 찾아보시면 법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에 행정법 이렇게 치시면 안 나와요. 행정법은 단행법이 아니라 특히 국가하고 나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다 합쳐서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치면 나와요. 민법, 상법 뭐 이런 법들은 나오는데, 형법은 나오는데 행정법은 단행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법을, 우리가 시험 범위이지만 이 세 가지 법을 지배하는 원리가 여기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게 이론이에요. 이론.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세 가지 원리에 따라, 물론 이 세 법만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 법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공통적으로 지배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알아야지만 이 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커리큘럼을 두 개로 합니다. 첫 번째가 간평행정법이라고 해서 행정법에서 간평시험에 필요한 부분, 그걸 먼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법을 한번 합니다. 시험에서는 보통 어떤 해에서는 이쪽이 많이 나오고 어떤 해에서는 이쪽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반반입니다. 반반. 아시겠죠? 그러면 중요도로 따지면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사실 반반이 중요합니다. 반반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세 법은 법리가 없어요. 법리라는 게 뭐냐면 이치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이치를 알기 위해서는 행정법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통은 간평행정법이라는 책과 개별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세 가지 법이 들어가 있는 책 두 권 가지고 보통은 합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는 당연히 섞여져 있죠. 아시겠죠? 시험 범위는 이렇게 세 가지지만 우리는 뭔가 또 다른 걸 해야 된다. 행정법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우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이 표 비슷하게 생긴 거 하나 있죠? 마스터 시트라고 하는, 그거를 한번 펴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죠. 마스터 시트 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6페이지에 찾으셨나요? 자, 왼쪽에 보시면 감정평가법. 요즘은요, 법 이름이 이렇게 길면은 아예 법제처에서 약어로 법 이름을 줄여서 나옵니다. 제가 줄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감평법, 평가법이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마스터 시트를 보시면 제2장에 그 5페이지부터입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에 감정평가법이 제3부에 나와 있어요. 1부, 2부는 뭔지 아시겠죠? 법이 3개니까 하나, 둘, 셋이죠. 감정평가법에 보시면 제1장은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예요. 감정평가. 아시겠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감정평가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법을 한번 보세요. 항상 모든 법은 같이 봅니다. 모든 법은 똑같아요. 1조는 그 법의 목적이고 2조는 정의입니다. 자, 2조에 보세요. 감정평가라는 정의가 나와 있어요. 2호에 보시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제2장에 나와 있어요. 자, 정의를 다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것을 감정평가업이라고 하고, 4호에 감정평가 법인 등. 자, 법을 하실 때는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과 감정평가 법인은 달라요. 법인 등은 뭐예요? 법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등이 붙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법인 등. 자, 그러면 감정평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럼 이 법안에 감정평가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만, 법인 등이라고 하면 그게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 이해가 되시죠? 법인에다가 사를 붙이는 게, 그러니까 감정평가업을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뭐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인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전에 감정평가 업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업자라는 표현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이 개정이 돼서 감정평가 법인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법은 보세요.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정평가, 두 번째 감정평가사, 두 번째 감정평가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법을 아실 때는 그 법의 체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냐, 여기서 공부를 하는지 여기서 공부를 하는지 위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헷갈려요. 막 이건지 저건지 내 위치가 헷갈린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 여행을 가시면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만 여행 가시면 관광객들이 지도를 들고 우왕좌왕해요. 지도를 들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지도를 들고 있는데 왜 물어봅니까?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디로? 물어보는 이유가 뭡니까? 지도 안에는 자기 위치가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핸드폰 지도에는 자기 위치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느 단계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흐트러져 있는 지식은 시험장에서 쓸모가 없습니다. 본인이 필요할 때 정확하게 꺼내서 그걸 답안지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위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자, 감정평가법은 감정평가에 대한 얘기, 평가사에 대한 얘기, 법인에 대한 얘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터 시트 만들어 드린 겁니다. 5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칸에 감정평가라고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사, 오른쪽에 감정평가법인,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 감정평가법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감정평가법 1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하시고 나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하는가 10조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10조를 보겠습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자, 이제 아시겠죠? 법인 등은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1점이라고 되어 있는 건 호라고 있습니다. 1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 법인 등이 수행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 보세요. 예전에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하고 감정평가사법이 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험 범위가 법이 두 개였어요. 그래서 줄여서 부공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동산 공시법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법이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 판례를 읽으실 때 그런 법 이름이 감정평가 및 뭐 이런 법 이름이 생소한 법이 나오면 그때는 두 가지였을 때다. 자, 감정평가법에 보니까 부동산 공시법에 보면 감정평가 법인이 하는 일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다가 3조 5항, 10조 5항이라고 적으시고 부동산 공시법을 봅니다. 10조 1호 옆에다가 3조 5항, 10조 5항이라고 적으시고 3조 5항을 가보세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여서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공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시법 3조 5항에 보시면 장관이 제1항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평가할 때는 업무 실적, 신인도 등을 고려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된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할 때 의뢰를 받아서 그것에 관해서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감정평가법에 저 일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법을 알아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다시 10조 5항에 보겠습니다. 아까는 표준이었고
이번에는 개별입니다. 시정군수구청장은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토지 가격 산정할 때 그 타당성에 관해서 감정평가 법인 등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검증하는 행위를 누가 한다? 감정평가 법인 등이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된 일도 하고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된 일도 한다. 그러면 공시법을 알아야 되겠죠? 공시법을 다시 감정평가법으로 갑니다. 10조 2호에 보세요. 2호에 보니 공시법 8조 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조 2호를 가보겠습니다. 8조. 자,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강목. 자, 1, 2, 3, 4라고 하는 건 호라고 하고요. 호 밑에 있는 가나다라는 목이라고 부릅니다. 강목의 자가, 즉 1호 밑에 있는 자가 2호 강목의 목적을 위해서 지가 산정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때는 그 토지와 이용 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시지가를 표지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거나 가르칠 감정평가 법인에게, 또 감정평가 법인이 나옵니다. 에게 의뢰해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1호의 자가 2호의 행위를 할 때요. 자, 1호의 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럼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2호의 가에 보시면 공공용지의 매수,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의뢰할 수도 있어요?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감정평가 법인은 수용 사용에 대해서 보상할 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이 하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과 두 번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럼 법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토지보상법입니다. 그 세 번째 법 하나 나와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공시법 10조에 보세요. 10조에 보시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공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세, 지방세 등의 각종의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지가 산정되기 위해서 가르칠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공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것은 거기 보상금 산정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거기 첫째 줄에 무엇의 산정이 기준이 되다? 국세나 지방세. 요즘 되게 문제가 많이 됐죠. 공시지가 오르니까 일부 주민들이 막 반대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공시지가 오르면 세금도 오르니까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얘기하면 세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과세할 때도 기준이 되고 뭐 할 때도요. 보상금을 줄 때도 기준이 되고.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부동산 공시법이 그 공시지가에 관한 일반법이 됩니다. 일반적 규정이 되고 그걸 기준으로 어느 법을 한다? 토지보상법이 보상금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이 3법이 됐는가? 감정평가 법인 등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공시지가와 관련된 거. 두 번째는 보상금 산정에 관련된 거. 이해가 되시죠? 보상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이고 그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3법이 뭐가 되는 것이다? 3법이 시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3법의 관계. 아시겠죠? 관계. 다 업무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법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가
시험 범위가 두 개 있다 그랬죠. 산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고. 그러니까 행정법이라는 건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행정법이 있고 산법이 있어요. 그럼 50, 50이라고 칩시다. 그럼 산법이 50이에요. 그럼 산법을 100으로 잡았을 때 이 세 가지 법은 또 어느 정도 포션으로 나오느냐, 그걸 아셔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막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막 엄청 많이 흐트러졌어요. 흐트러졌지만 기본적인 거는 5대 3대 2입니다. 아니면 5대 2.5대 2.5.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5입니다. 절반.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절반이고 나머지 25%, 25%가 공시법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이렇게 나온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작년에는 또는 재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왕창 쏠리거나 어떨 때는 이쪽으로 왕창 쏠리기도 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1문은 항상 이 토지보상법이 1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시법이 1문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무슨 출제 경향이 바뀌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출제 경향을 얘기하시는 선생님 말씀은 다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출제 경향이 이렇게 된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출제 경향은 항상 시험 출제할 때 결정됩니다. 경향이라는 건 없어요. 출제 경향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가 뭐냐면 모든 시험의 출제 경향은 작년보다 쉬워지진 않아요. 물론 1차 시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시겠죠? 논술형 시험은 무조건 어려워집니다. 한 번도 거꾸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난이도가. 그건 100% 출제 경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출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나는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분은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지금. 초속도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여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정도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출제 경향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럼 선생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행정법은 이론이에요. 여기는 암기사항이 많아요. 따라서 처음에는 행정법을 푸시해가지고 이론 체계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암기할 때 마지막엔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행정법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나중에는 개별법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여기는 거의 다 암기사항이에요. 이론적인 사항은 그리고 이론적인 사항은 잘 안 까먹습니다, 원래. 아시겠죠? 잘 안 까먹기 때문에 이론적인 걸 확실히 체계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는 이걸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제일 점수 받는 데는 제일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법이 세 가지라는 걸 알아두시겠죠? 세 가지. 그러면 아까 마스터 시트 잠깐 보겠습니다. 3부가 감정평가법이었어요. 자, 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에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시제도가 있고 공시법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두 번째는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주택이 있죠. 주택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준해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토지로 나온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의외로 간단하죠. 표준지, 개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표준지는 장관이 하고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 다음이 그 앞으로 갑니다. 1페이지를 보세요. (1페이지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부는 토지보상법이라고 했는데 제1장에 손실보상 제도가 있고
1페이지 오른쪽에 제2장에 토지보상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법을 3개 했잖아요. 그렇죠? 감정평가법, 그 다음에 공시법, 토지보상법. 3가지인데, 그럼 공시법은 그냥 법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보상법 하나인데, 이 공시법은 안에 내용이 2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는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규정. 다른 것들은 법률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손실보상에 관한 이론. 이게 바로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거기에 보시면 제1장 손실보상 제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도가 바로 뭐 수용유사 침해나 수용적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요 이론은 뭐냐면 요 이론은 이 법률이 보세요. 법률이 있다고 해도 인간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법률이 흠이 있어요. 흠을 메꿔주는 게 바로 이 이론입니다. 아시겠죠? 이 이론. 그래서 이 법률로 메꿔지지 않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상법은 2가지다. 첫 번째 이론이 나오고 2번째 법률이 나온다. 아시겠죠? 법률. 여기에 토지보상법입니다. 토지보상법은 이름이 뭔가요? 정식 명칭.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이름도 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취득을 해야 되겠죠? 자, 취득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아시겠죠? 취득은 이제 뭐 협의를 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강제로 뺏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뺏으면 뭘 줘야 됩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사실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취득합니다. 보상을 해줘요. 자, 취득과 보상에 있어서 잘 보세요. 취득과 보상에 있어서 이 사람이 취득도 만족, 보상도 만족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취득에 불만이 있거나 보상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번째가 뭐냐면 불복입니다. 자, 취득에 대한 규정, 보상에 관한 규정, 불복에 대한 규정.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률은. 이해가 되시나요? 취득, 보상, 불복. 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스터 시트를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왼쪽에 3번째 칸에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4절 공익사업의 준비, 여기까지가 이제 준비 또는 총론적인 부분이 되겠고,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 취득이 2가지가 있죠? 협의에 의한 취득이 있고, 2번째는 수용에 의한 취득. 요거는 합의하는 거, 이건 강제로 뺏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2페이지도 수용에 의한 취득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제7절 공용 수용의 효과 제9절 3번째 칸의 왼쪽입니다.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이게 보상입니다. 아시겠죠? 앞에 협의, 수용, 취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손실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제1항 손실보상의 원칙, 제2항 오른쪽에 손실보상의 내용이라고 돼 있어. 제1 일반적 토지평가 기준, 제2 유형별, 여기가 특히 제2의 유형별 토지평가의 기준, 여기가 문제의 보고입니다. 여기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여기서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한 평가, 건축물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한 평가,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 이주 대책의 수립, 이렇게 목이 1, 2, 3, 4,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거.
요건 외우셔야 돼요. 건축물. 순서를 외우세요. 권리. 토지, 건축물, 권리. 그 다음이 영업손실. 이거 법전 순서입니다. 영업손실. 그 다음에 이주대책. 토지, 건축물, 권리, 영업손실 뿐만 아니라 등도 있죠. 등. 영업손실이라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주대책.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거기 보시면 제6목의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토지. 자, 요렇게 6가지. 토지, 건축물. 메인은 토지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건물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공익사업 하려고 합니다. 토지 위에 건축물 있어요. 예를 들어 건축물에 학원 건물이 있습니다. 공익사업 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보통은 건축물은 다 부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수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권리, 영업손실, 이주대책, 밖이에요. 6가지 외우셨죠?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뒤로 갈수록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예전엔 토지만 해줬어요.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보상 범위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칙보다는 예외. 아시겠죠? 원래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보다는 새롭게 보상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영업손실, 거기 제6목에 보시면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토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익사업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손실이 생기면 원래 보상해줘야 돼요? 안 해줘도 됩니까? 원래 안 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입법자가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의 손실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의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입법자가 얘는 보상 규정을 뒀어요. 그럼 거기다가 해주면 되겠죠. 얘는 보상 규정을 안 뒀습니다. 그럼 보상을 못 받죠. 어떻게 해요? 보상 못 받잖아요. 보상 규정 없으면. 아까 여기 설명해 드렸죠. 없으면 어디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담보해 주는 거. 그게 이론적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시냐면 수용적 침해 보상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흠결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메꿔주는 게 뭐다?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알고 그냥 막 외우세요. 뭐 어디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순서가 앞이고 무슨 순서가 뒤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단 말이죠. 분명히 그 안에는 체계적인 체계가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을 공부하실 땐 어려워요. 아시겠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기에 흠결이 있을 때는 이론이 이렇게 메꿔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부터 어디까지요? 바까지 6가지 보상을 해줘요. 자,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 다음이 불복입니다. 생각보다 이 불복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정소송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의신청, 행정소송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게 불복에 대한 얘기예요. 취득, 보상, 불복. 아시겠죠? 취득, 보상, 불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법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취득하는 거. 그럼 취득하기 준비.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준비. 협의 안 되면 강제. 취득했으니까 돈 주고 마음에 안 들면 불복하고 거기가 끝이에요. 선생님 환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공익사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 토지를 강제로 뺏었어요. 그래놓고 공익사업 안 하고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토지 소유자는 자기 소유권을 잃었으니까 답답할 노릇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그 토지 돌려줘야 되겠죠. 그게 환매예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게 취득, 보상, 불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상법, 그 다음에 공시법, 그 다음에 평가법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금 인문 소위 그 인문 특강 기본 개념 특강을 우리가 배우는가? 예를 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평가법 39조를 한번 보세요. (39조) 찾으셨나요? 네.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참 좀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보통 법전을 줍니다. 법을 줘요. 주관식 논술 시험에서 법전 안 주는 시험은 제가 알기로는 경찰밖에 없어요. 공단에서도 다 법전 줍니다. 노무사 시험도 법전 다 줍니다. 그런데 평가사 시험에는 법전을 안 줘요. 예? 법전을 안 주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출제권을 좀 남용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좀 다행인 것은 법전을 안 주면 사실 법전을 외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법전을 외우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법 속에 숨어있는 이치를 공부하는 겁니다. 법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몇 조 써라. 그럼 몇 조 쓰라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실제 나가서 몇 조가 필요하면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찾아보는데 그 조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의미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다행히 요즘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조문을 참조 조문에 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에 법전이 들어갑니다. 조만간에 법전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까지 문제 중에서 절반은 다 버려야 됩니다. 절반은 그냥 물어보는 문제 있죠. 몇 조 써라. 요즘도 그런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기출문제 중에 31회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참조 조문 이렇게 실어준단 말이죠. 아시겠죠? 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문을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그 조문을 보고 이게 그거구나. 이게 그거구나.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법 중에 자연공원법이라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이거 우리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재보호법 이것도 시험범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그럼 자연공원법하고 문화재보호법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 관계를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법.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넓혀야 돼요. 그럴 필요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도로를 넓히려면 이 도로 인근 토지를 수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취득하면 뭘 줘야 돼요? 보상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수용을 하고 보상금을 준다. 하천법. 하천 제방이 이렇게 있는데 하천 제방이 부실해가지고 제방 공사를 해야 돼요. 더 두껍게. 그러면 이쪽 땅을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천법도 수용을 하면 보상 둔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A법, B법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거에 비해서 토지보상법은 무슨 공익사업 이런 게 없어요. 아시겠죠? 토지보상법 한번 보세요. 4조에 보시면 이 법에 따라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라고 해서 1호부터 8호까지 공익사업의 종류를 두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두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A라는 사업자가 잘 보세요. A라는 사업자가 나 요 공익사업 할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업 인정을 받아서 공익사업의 트랙을 진행하면 이 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A라는 자가 나는 공익사업 할래 해가지고 트랙을 진행하면 이 법에 따르는데
예전에는. 그러면 토지보상법에 따르는 공익사업이 있고, 두 번째, 도로 넓히는 것도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하천 제방 쌓는 것도 공익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트랙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트랙을 가는 게 있고 개별법에 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 수용에 관한 보상에 관한 것이 A법에 있고 B법에 있다. 예전에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데 요즘은 법이 개정돼서 이거 다 빼고 여기다가 토지보상법을 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천법에서 또는 도로법에서 수용이라든지 손실보상이 필요할 때는 어느 법으로 가버려요? 토지보상법으로. 그러면 시험에서 토지보상법 문제가 나왔는데, 잘 보세요. 문제가 나왔는데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이상한 법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연공원법 이런 거. 그러면 다 무슨 규정이다? 토지보상법으로 가라는 이게 가리킴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보시면 사항에 이 법을 제외하고 준용한다. 83조 토지보상법으로 수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자연공원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법을 물어보는 것이다. 어느 법을 물어보는 것이다. 토지보상법을 물어보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보상법의 중요성이 예전에는 개별법, 토지보상법 이렇게 있었는데요. 점점 개별법의 이런 규정들이 사라지고 다 준용 규정으로 가기 때문에 토지보상법의 중요도가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이 이렇게 나와준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페이지도 보세요. 참조 조문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가 배울 거고요. 행정소송법, 이거는 조문에 없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는 재결 자체 고유한 이 법이 있음을 이유로 안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3법만 배워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3법에는 처분이 뭔지, 재결이 뭔지, 제소기간이 뭔지, 취소소송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뭘 배워야 이 내용을 알 수 있는가? 조문은 준단 말이죠. 조문은. 중요한 건 조문의 내용을 내가 알아야 돼요. 조문이 뭔지.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만 아시면 사실 쉽게 말씀드리면 참조 조문만 봐도 위에 쟁점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왜냐? 행정소송법이나 부동산 가격 공시법을 만약에 법전으로 주어지게 되면 참조 조문을 안 실어줍니다.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 조문을. 그러나 이거는 조문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가 봐도 이건 뭐예요? 제소기간이 쟁점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시겠죠? 훨씬 더 쉬워요. 어쨌든 조문을 보고 처분이 뭔지, 취소소송이 뭔지, 재결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거기 앞에 페이지 보세요. 문제 질문을 보시면 2번입니다. 위 사례에서 을과 병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그럼 취소소송이 뭐냐는 거예요. 취소소송은 3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의 대상이 뭔가, 제소기간의 기산일에 대해서 설명. 기산일이 뭔가, 물음 1해 보세요. 물음 3해 보세요. 7째 줄에 보시면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또 뭐야? 아시겠죠? 다시 앞에 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에 보시면 물음 1입니다. 물음 1의 셋째 줄에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의의와 특수성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소송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이 불복소송 중에 가장 중요한 조문이에요.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조문이에요. 토지보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이 토지보상법 85조 2항입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소위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자, 몰라도 돼요. 형식적 당사자 소송 뒤에 뭐라고요? 당사자 소송이에요. 그럼 당사자 소송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사자 소송은 어디 나옵니까? 행정소송법에 나오죠. 행정소송법 선생님 우리 3법인데요. 행정소송법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요.
3번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이거 3분의 1도 못 풉니다. 그게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도 몰라요. 그 3법 안에는 취소소송, 재결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된다? 행정법의 기초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사법 39조 한번 보겠습니다. 39조. 이번 시간에 꼭 아셔야 될 것은 처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처분. 아시겠죠? 자, 처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처분은 아까 행정소송법에는 소송의 대상이 처분과 재결이다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처분. 여기 보세요. 처분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처분에 관한 법률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르세요. 자르시라고요. 이렇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자르시라고요. 가위를 자르시는 거 말고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 관리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자,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첫 번째 1, 2, 3.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처분입니다. 징계, 처분이에요. 자, 처분에 관한 법률은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꼭 잘 알아두세요. 1번, 누가? 주체.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법률 요건. 세 번째, 요건에 해당되면 뭐가 발생해요? 효과가 발생하죠. 효과. 장관은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누구한테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요. 다시 잘 보세요. 법은 장관이 이런 사유가 있으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음을 가능성을 규정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2호에 보세요. 준칙을 위반해서 감정평가를 2호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준칙을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장관은 준칙을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다. 자, 금을 딱 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준칙을 위반하면 이게 법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법이에요. 법은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펴놓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갑이 덜컥 준칙을 위반했네요. 자, 보세요. 갑이 예를 들어서 준칙을 위반해서 감정평가를 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어느 날 뭐 이렇게 감정평가를 했을 거 아니죠. 그렇죠? 뭐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누가 감정평가를 했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갑이 몇 월 며칠 날 어느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사실이라고 불러요. 사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사실이 여기 해당이 된단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서장은 과속한 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똑같죠? 주체, 요건, 효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이 어느 날 신림구동에서 차를 빠르게 갔어요. 그거 뭐예요? 사실. 그 사실이 어디 과속이라는 요건에 해당이 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갑이 어느 사무실에서 준칙을 위반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줬어요. 그걸 장관이 알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해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가 발생해? 효과가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장관이 갑에게
징계를 하는데 그거를 처분이라고 합니다. 처분. 아시겠죠? 징계 처분. 이해가 되시나요? 징계 처분. 법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저게 처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세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쉽죠? 장관이 이거 되면은 징계하는 거구나. 이렇게 쉬워요. 네. 자, 보세요. 장관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나요? 장관이라고 되어 있나요? 장관이라고 되어 있죠. 장관 홍길동과 장관은 좀 다르죠? 장관 홍길동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장관은 홍길동일 수도 있고 김갑동일 수도 있고 어느 날 장관이 홍길동이었다가 김갑동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홍길동, 김갑동 이 사람들은 장관인데 장관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홍길동 있고 장관 있습니다. 또 하나. 장관이 준칙에 위반되는 사람을 감정평가사를 징계합니다.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법 위반해서 감정평가하는 사람을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공익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이 불편하잖아요. 또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장관 조우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장관이 하는데 장관 조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자기가 행위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자기에게 가면 이걸 권리라고 합니다. 자기가 행위를 했을 때 효과가 다른 사람에게 가면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한. 가장 대표적인 게 소송 대리하는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권한이라고. 여러분들 민법 총칙 시간에 배우셨죠? 권리, 권한. 대리 권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리 권리라고 안 부르죠? 그거예요. 즉 행정기관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까요? 저 안에는 조문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법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장관은 감정평가사를 징계할 수 있어요. 무슨 장관은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어느 날 감정평가사 징계 통지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더니 제일 밑에가 교육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교육부 장관이 왜 감정평가사를 징계를 하는 거야?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법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법에. 주체는 누구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요런 것들. 그러면 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저는 부정하게 감정평가 준칙에 위반해서 감정평가를 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까? 아니면 불복해야 됩니까? 불복을 해야 되겠죠? 그 불복에 관한 조문은 여기 없어요. 3법에는 없다고요. 불복을 규율하는 통일된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정소송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은 3법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법이에요. 아까 참조조문에서도 행정소송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 행정소송법 있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4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참조조문에 찾으셨나요? 행정소송법.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소송법을 3법은 아니지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배워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거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자, 이제 그 자료, 이제 메인 자료가 이겁니다. 요거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개념 무료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행정에 관한 법이 행정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주로 제가 개별법 하기 전에 행정법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별법과 관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출 문제하고도 제가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입니다. 자, 행정이란 행정 주체가 법에 근거하고 법의 범위 내에서, 자, 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법에.
여기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라고 그랬는데 교육부 장관이 하면 안 되겠죠? 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법 위반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위법이죠. 위법. 위법은 법 위반을 말합니다. 자, 사회 형성 작용.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작용을 말합니다. 자, 행정법은 주로 목적이 뭐다? 공익 목적입니다. 자, 공익 목적을 위해서 행정 주체의 모든 활동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그럼 행정 주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주체 오른쪽에 아래 행정 주체가 나옵니다. 오른쪽 아래 행정 주체 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행정 주체. 법 전체를 말한다. 즉 행정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행정 주체 활동을 규율하는 법 전체, 도로교통법, 건축법.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공시법,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법이다? 행정법입니다. 행정법이 약 1000개 정도 있습니다. 1000개. 그럼 선생님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각각 행정법에 있는 공통 요소들 있죠. 공통 요소들. 그걸 싹 모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행정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행정법은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조직에 관한 법. 두 번째, 작용에 관한 법. 세 번째, 권리구제에 관한 법. 3가지로 나눕니다. 조직, 작용,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조직법. 2번, 작용법. 페이지 넘겨볼까요? 3페이지에 보시면 구제법. 이게 권리구제에 관한 법이에요. 아시겠죠? 조직법, 작용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조직. 자, 행정법은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행정을 규율하는 법. 행정은 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행정 주체라고 합니다. 행정 주체. 행정 주체, 행정하는 사람. 두 번째, 행정을 받는 사람을 행정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거기 제일 아래에 보시면 주체라고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세요. 왼쪽에 반가로 3번에 행정 객체라고 되어 있죠. 주체, 객체. 자, 행정 주체. 두 번째, 받는 사람, 행정 객체. 그들 사이에 생기는 관계를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합니다. 자, 주체 제일 위에 보세요. 위에서 셋째 줄 2페이지 왼쪽에 행정 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모수탁사인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암기하시기 어려우니까요. 오늘은 국가만 일단 알아봅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아시겠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그렇다. 자, 용어상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법상 법인을 묶어보세요. 묶으셔서 이거 2가지를 공공단체라고도 합니다. 공공단체. 자,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 법인을 합쳐서 공공단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행정주체의 가장 메인은 국가. 국가는 뭐예요?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장 대표적인 행정주체입니다. 대한민국 보신 적 있으세요? 서울특별시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안 보이죠? 관악구는요? 저기 가는 관악구 거기 그 청사 있잖아요. 그건 청사죠. 관악구가 아니죠.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 보이는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인 아시죠? 자연인 법인.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자연인 법인 할 때는 그 법인이 있는데 이거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민법에서 배우셨던 법인은 사법상 법인, 즉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이고요. 여기는 공법상 법인입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공익이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다 뭐다? 법인입니다. 법인.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 민법 총칙 배우시면 법인이 나오는데 법인이 실제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합니까? 법인의 기관이 하죠. 네, 뭐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이 하잖아요. 기관. 법인에게 실제로 행위를 하는 기관이. 그러면 법인의 기관이 행위를 합니다. 효과가 어디로 가요? 자기 기관으로 가요? 법인으로 가요? 법인으로 가니까 그 사람들 대표라고 하는 거잖아요. 대표이고 대리가 준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이죠. 법인이 자기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 자기를 위해 일해주는 기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기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기관. 아시겠죠? 법인의 기관처럼. 이해가 되시죠? 행정기관. 행정기관을 만들어서 자, 그래서 행정주체가 행정기관을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두 번째, 그 행정기관에다 너 이런 일을 해 라고 해서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기관을 설치하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조직, 아시겠죠? 조직. 그럼 조직은 어떻게 하는가? 조직은 법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행정조직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직 법정주의. 조직 법정주의. 조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조직에 관한 법이 정부조직법입니다. 정부조직. 자, 보세요. 법정주의니까 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의회에서 만듭니다. 의회에서. 자, 감정평가사가 만약에 준칙에 위반되는 감정평가 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사 징계해야지. 징계 필요성이 생겼어요. 아시겠죠? 징계를 해야. 그러면 야, 감정평가사 징계는 누가 할 거야? 모여가지고. 그럼 감정평가사 징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걸로 하자. 아시겠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감정평가사 징계 권한을 맡기자. 어떻게 맡겨요? 법으로 맡기는 거죠. 그 법조항이 아까 보셨던 그 39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맡긴다고요? 법으로 써놓으면 되잖아요. 장관은 이럴 때 징계한다. 그게 법 조직이에요, 조직.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행정기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기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장관이 열심히 행위를 해요. 이익을 장관이 받아요? 아니면 국가가 받아요? 국가가 받는 거죠. 국가가. 아시겠죠? 그래서 행정기관을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권한. 그러면 경찰행정청이 예를 들어서 절도범 잡고, 아시겠죠? 절도범 잡고 범죄 행위하는 사람들을 예방하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경찰행정기관이 그 행위를 해요. 그 이익을 경찰행정기관이 받아요?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요? 국가가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안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거예요, 그게. 예, 그게 바로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요? 행정기관이 행정객체에게 권한을 행사하면 이걸 주체가 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조직법정주의입니다. 조직법정주의. 자, 1페이지로 가셔서 행정조직법이란 조직을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행정조직법은 행정주체를 위해서 사무를 행한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에다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권한을 부여해요? 법으로 합니다. 거기 정부조직법 나와 있죠? 각 부에 통할해서 각 부를 둔다. 국토교통부 해놓고 42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무를 관장한다 해놓고 토지보상법에도 20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인정을 바란다.
자, 보세요. 사업 시행자는 수용 사용하려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인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거죠. 이건 누가 줬어요? 이건 누가 줬어요? 장관에게 사업 인정 권한을? 법 만든 사람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법 만든 사람이 장관도 이거 해라라고 하니까 그게 조직 법정주의예요. 자, 행정조직은 법으로 정한다. 자, 여기서 법은 의회에서 만든다. 의회에서 만든다. 자, 그래서 이거 하시겠죠? 조직.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직은 행정기관이 자기를 위해서 일해줄 요거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조직은 내부적인 규율이에요. 내부적인 규율. 너 이거 해라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그거 말고 행정기관이 행정객체를 상대로 행정객체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주체 바깥으로 나온 거, 이걸 작용이라고 합니다. 작용. 조직법, 작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작용. 조직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작용은 하셔야 돼요. 왜냐? 작용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 하면, 작용을 했는데 그 작용이 위법해요. 그럼 갑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권리구제를 하는 거예요. 권리구제를. 예를 들어서 아까 거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는 준칙을 지켜서 했는데 너 준칙 왜 안 지켰어? 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징계를 합니다. 자기는 준칙 지켰는데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권리구제를 하겠죠? 이거 하겠죠? 권리구제에서 아까 우리가 행정소송법에서 무슨 소송 하나 배웠죠? 권리구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취소소송이에요. 취소소송. 아시겠죠? 취소소송. 이해가 되시나요? 작용, 권리구제. 작용과 권리구제는 한 쌍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작용에 따라서 권리구제가 달라집니다. 작용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권리구제가 달라져요. 작용에 따라서. 그래서 작용과 권리구제는 한 쌍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시고 요거를 공부하시고 같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작용법 보겠습니다. 행정주체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주체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행정객체를 상대로 형성하는 법률관계가 행정작용법 관계입니다. 그럼 네 가지죠? 주체, 행정기관을 매개로 객체에게 뭐 하는 거예요? 행정작용을 하는 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첫 번째 행정주체. 행정주체는 행정기관이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귀속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괄호 안에 보세요. 예를 들어 세무서장이 일정한 행정작용을 해서 세금 걷어들입니다. 그럼 세금 걷어서 세무서장님이 가져갑니까? 국가에게 갑니까? 국세라면? 세무서장님이 가져가면 횡령입니다. 그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권리가 아니라 권한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는 일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는 일 자체가 다 공익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공익을 위한 거. 그럼 장관이 아까 보셨다시피 사업 인정을 해주는 장관이 아니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하건 장관이 아니면 감정평가사 징계를 하건 다 뭡니까? 공익을 위한 거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주체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 오늘은 요거 두 가지. 국가, 지방자치단체만. 행정기관, 행정주체를 위해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행정내부 조직. 행정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공무원입니다. 아까 장관 홍길동은 누구예요? 홍길동은 공무원입니다. 홍길동은 공무원.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달라요. 아시겠죠? 행정기관과. 그럼 예를 들어서 장관 홍길동이라고 했을 때 홍길동이 다시 김갑동으로 바뀌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김갑동으로 바뀌어도 장관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인적 구성자만 바뀌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공무원이다. 예를 들어 장관 홍길동이라고 할 때 장관은 행정기관이며 홍길동은 공무원입니다. 우리한테는 공무원은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행정기관이 중요합니다. 행정기관. 그 다음에 행정객체.
행정객체란 행정주체가 행정기관을 통해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상대방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같은 갑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갑.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관계.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합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법률관계는 뭐라고요? 권리 의무 관계예요. 이거는 민법 시간에도 배우셨을 거예요. 법률관계는 권리 의무. 근데 민법 시간에 배우셨던 것은 그 권리나 의무가 뭐예요? 사법상의 권리 의무. 즉 민법이나 상법에 나오는 권리 의무이고, 여기는 공법, 즉 행정법에서 나오는 권리 의무 관계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민법을 배우셨을 때는 주로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관계거든요. 누가 우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이렇게 그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했는데, 예를 들어 계약관계다. 그럼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감정평가사 장관님이 감정평가사에게 징계를 했어요. 나 징계 안 받아. 못합니다. 우월한 지위에서는 일방적 행위 때문에 합의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죠? 과세 처분도 마찬가지죠. 세금 냈다고 저 세금 안 낼라 합니다.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이관계라는 거예요. 이관계. 법률 관계는 뭐라고요? 권리 의무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법률 관계의 종류를 하죠.